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지현입니다. 7월 15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은 7월 7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고 민중 생존과 불평등 타파를 위한 민생노동 6대 요구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주는 먼저 민생 관련 3대 요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민주노총이 투쟁 의제 중에 민생 관련 요구가 크게 3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시기에 시급한 민생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 그리고 재벌과 부자들에 대해서 정세하라는 것, 그다음에 서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 공공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 이렇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생 관련한 것을 민주노총이 요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 계급이 가장 1차적이고 절박하게 고통을 당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민주노총이 유일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이런 요구를 들고 제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 같은 경우는 물가 관련 얘기인데 요즘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물가만 6% 올랐다고 하고 기름값이 굉장히 올라가서 서민들 고통이 말이 아닌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특히 많이 오른 부분은 생활 물가하고 특히 유류 가격입니다. 유류 가격의 경우에 지금 정유사들이 역대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에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2.5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유가 인상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에 흔히 행제세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에너지 이익 부담금 이런 세금을 새로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또는 2년 기간 동안에 한 10조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경제 위기에 따라서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류세를 찔끔찔끔 내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유사가 과도하게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이것을 경제위기 돌파를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최저임금 관련해서 최저임금 올린다고 다 해결되느냐 이런 댓글들을 봤습니다. 이런 댓글들 우리 정책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당연히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최저임금은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1만 원을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최저임금이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은 올라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만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나 또는 임금을 올해는 대폭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가 폭등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민주노총의 요구는 재벌들과 부자들의 세금을 늘리라는 것인데요. 세금을 더 내는 게 합당하다라는 근거라도 있을까요? 당연히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고 그 세금으로 다양한 국가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냐? 부동산 부자도 있겠지만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모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30대 재벌의 사내외 모금이 936조 원입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낮춘 세율을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세금을 낮췄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그러면 낮춰준 세금만큼 투자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회사에 차곡차곡 쌓아두거나 또는 배당을 해서 대주주에게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낮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위기 시기에 세금을 더 높여서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재원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요구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인력 감축이나 공공기관 업무 민간 위탁 등 그런 얘기들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 민주노총 뉴스에도 이 민영화 관련해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코로나 위기 시기에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뭐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 정부는 민간을 강화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이윤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나 삼성이나 역대 최대의 이윤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 고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확인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그러니까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료나 돌봄이나 이런 영역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가 공공병원을 확장해야 된다. 공공의료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또한 돌봄을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로서 많이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약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뭐 돌봄이든 국민연금 관련된 것들이건 뭐 철도든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공성으로 가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0% 정도입니다. OECD 국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들고 싶어도 젊었을 때 수입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또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넣지 못했습니다.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도나 그다음에 교통이나 공공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해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민주노총은 어떻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시는지요? 구체적으로 뭐 공공성을 잡는 방향은 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실까요? 작년에 민주노총은 5대 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5대 영역은 주택과 교육과 의료와 돌봄, 그다음에 교통 이 5개 영역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 중에서 이제 올해 또다시 핵심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은 의료와 돌봄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나 그다음에 전기나 에너지나 이런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대해서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필수 서비스가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하반기 민생 관련 투쟁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가장 절박한 민생 의제는 우리 정책 시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물가 폭등 시기에 당연히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게끔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경제 위기 시기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윤을 초과 이윤을 확보하는 아까 이제 정유사 같은 경우 이런 재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위기 돌파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요구만 해결되면 뭐 민생 요구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요구는 가장 절박하고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제 위기 시기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적인 공공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작년에 얘기했던 주택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이번 민생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겠다는 게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7월 7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결의를 했습니다. 올해 7월 2일 날 상반기 투쟁에서 최대 집중 투쟁을 했고 이것이 이제 언론이 많이 보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이렇게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11월 12일 날 노동자대회 때 민주노총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명이 집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반민중정책을 폭로하고 노동기본권과 그다음에 민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실제로 정기국회에서 민생예산 그리고 그 민주개혁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하는 투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하반기에 굉장히 가열차게 싸워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정책실의 이정희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40일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이어 13일 조선소 하청 노동자 승리 결의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결의대회 후 금속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라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어서 금속노조 7월 20일 20만 총파업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시작한 총파업 40일째. 6명의 노동자가 도크 20m 상공에서 유치한 부지회장이 0.3평의 케이지에 스스로 몸을 우겨넣고 투쟁한 지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연대하는 결의대회가 거제와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조선업전지에 무너서지 않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전국의 조선소와 비행기직 하청 노동자들의 희망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절대 무너지지도 포기하지도 못하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동지들과 기쁨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13일 금속노조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을 모르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규탄하며 여의도 산업은행 앞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경찰은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영수 지회장에게는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조선하청노동자 파업 파괴를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면 즉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14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같은 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불법 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7월 20일에는 20만 금속노조 총파업이 진행됩니다.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금속노조는 7.20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산업전환기에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분의 1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뭐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걸쳐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재벌 주도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살리는 방식의 산업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아직 저희 대화 요청이 없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전환기 고용보장, 불법 파견 문제 해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정,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폐기,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시대를 역주행하는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금속노조는 가장 높은 수위의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현실과 의지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역에 5천여 명의 농어민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CP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CPTPP로 인해 농수산물이 전면 개방될 위기에 놓여 있어 농어민들이 분노하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지금 농민들은 폭등한 생산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인건비는 20만 원 넘게 줘야 하고 비료값, 사료값도 폭등했으며 심지어 면세유 가격은 1년 새 2배가 넘게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물가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CPTPP 가입을 선언하며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에서 농어민 5천여 명이 서울역 앞에 모여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제한적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까지 FTA 하고 남은 그 농산물까지도 싸그리 수입을 다 하겠다. 지금까지 개방이 보류돼 왔던 쌀이라든지 그나마 관세가 좀 남아있던 부분까지 완벽하게 관세를 철폐를 해야 된다는 게 CPTPP의 핵심 요지입니다. CPTPP는 농축산물 관세 철폐율 평균 96.1%, 수산물 관세 철폐율 평균 100%에 달하는 메가 FTA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정한 농어민들의 피해액은 최대 4,40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농어민들이 받는 피해 금액은 2조 원이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CPTPP 가입 선언은 식량 위기 시대 국가가 해야 할 역할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간다는 선언입니다. 민주노총도 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올해 초 여수에서 폭발 사고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해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중대 사고들은 한 번 일어나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그 피해가 큽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7월 21일까지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 청원 운동을 진행합니다. 올해 초 여천 NCC와 울산 S-오일 공장에서 연이어 폭발 사고가 일어나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천 NCC는 민주노총 소속 중대산업재의 1호 사업장인데 30년 된 열교환기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중대사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구미산업단지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 6년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 4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서의 사망자가 99명으로 65%를 차지합니다. 또한 최근 6년간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화학사고들은 주로 SK나 대림, LG와 같은 큰 재벌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 대기업들이 노후화된 설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설비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설비나 보수 주기를 점점 더 늦추고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 확보해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은 뒷전에 내몰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노동자 지역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감시하고 관리 감독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노후설비 특별법의 큰 골자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업이 산업단지의 노후설비와 관련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도록 하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기업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관리 감독하게 하는 것이고 그 관리 감독하면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속에서 노후 산단의 설비를 관리하자는 겁니다. 기업이 어떤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 기업 자율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기구를 통해서 기업이 세운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집행 점검을 강제하는 것. 이것이 노후설비 특별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주부터 노후설비 특별법 5만 국민동의청원 입법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더보기란을 보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청원은 7월 21일까지 가능하며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학교 내 청소, 주차관리, 경비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은 원청인 고려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며 지난 6일부터 연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건물을 청소하고 주차 관리를 하고 경비를 하는 노동자들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하는 이들은 유령 노동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휴게 공간도 없고 처우도 열악합니다. 어제 오후 13개 대학과 빌딩의 청소, 경비, 주차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쟁취와 구조조정 반대, 샤워시설 확충을 외치며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고려대의 경우 원청인 고려대 측이 용역업체와 협의할 것을 약속했지만 계속 책임을 미루며 3개월 넘게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은 6일부터 연좌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시급하고 그다음에 상여금, 그다음에 식대 그걸 조금만 올려달라고 이제 하는 집단교섭이거든요. 원청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자기는 하청을 줬으니까 하청에서 하고 얘기하라고. 하청은 우리는 남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그다음에 10원이라도 올려주면은 우리는 나가는 수밖에 없다. 원청이나 하청회사 같이 미루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나는 사람은 저희 고려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주차노동자, 경비노동자만 힘이 들어요. 최근 연세대에서는 재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의 시위 소음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청인 연세대에서는 용역업체와 이야기하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의 위치에 있는 연세대는 한 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 소송대리인단은 원청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니 하청회사와 노동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그 분쟁으로 주변 사람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원청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2달.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벌써 2달 만에 나타났습니다. 인사 참사, 민생위기에 따르는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재벌 부자들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투쟁으로 내 삶을, 현장을,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민중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비상한 시기, 희망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꿉시다. 7월 15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